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중국이 망했고 끝났다 하는 것은 이건 엉탈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놓고 보면 중국의 기술력, 저거 우리 거 베껴갖고 훔쳤다고만 하기에는 이미 이 수준이 이게 너무 멀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낮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중 관계는 철저한 이해관계지 이것은 돈 되면 친구고 돈 안 되면 남입니다. 그런 아직도 반도체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때 반도체 소부장을 어떻게 중국에 비싸게 팔고 그 돈 갖고 다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전략? 자, 중국동 소장님 모시고 중국 경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2024년 벌써 8월 이제 말로 가고 있는데 지금 중국 경제는 어떻고 소비, 투자, 수출, 고용 좀 이런 것도 어떤 상황인가요? 그 망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유튜브 상에서는 거의 망하기 직전이다. 예. 그러면은 이게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과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팩트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정서 경제학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5% 성장하는 나라가 망했으면 일본처럼 0%, 1%, 한국처럼 2% 한 나라는 어디로 가냐. 이제 거기에 좀 비교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중국은 부동산 하나를 빼놓고는 아마 작년 중반 이후로 전체적으로는 이제 회복을 하는데 그 스피드가 이제 서방 세계의 기대 또 중국 정부의 기대보다는 굉장히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실망감에 이제 비관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중국의 지금 부동산 이슈는 2021년에 이미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3년이 지나갔습니다만은 아직도 이제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 그게 문제죠. 그럼 말씀하신 부동산 파산 이슈가 있었던 것도 벌써 꽤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고,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한 석 달 정도 부동산 재고 면적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격은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옆으로 행보하는 정도? 그래서 그러면 다음 단계는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면 그게 바닥이다. 우리 주식하고 똑같이 아마 그런 상황인데, 우리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지만 떨어진다거나 아무도 안 사죠. 그래서 먼저 전제는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질문제도 그게 있던데 그걸 막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만 정부가 미분양된 아파트를 사주는 거죠. 그 사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서민주택이나 임대아파트로 전용을 하는 것.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조치까지를 지금 내놓고 있는 단계고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정부가 부동산 직접 매입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래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중국인들이 그러면 몸으로 체감하는 중국 경제는 좀 어떤 편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중국인 분들이 가성비나 초저가 상품만 요즘 위주로 찾는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제가 지난주에 북경하고 상해를 일주일 동안 가봤는데요. 북경 상해. 숫자로 얘기하면 정상이 100이라고 그러면 지금 한 84에서 5 정도? 그 정도 이제 소비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말씀하신 양극화 이슈는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명품 가게는 판다고 그러면 줄 서는데 중간재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한국의 언론에도 그런 게 나오지만 중국의 백화점에 사람이 없다. 상가에 이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를 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전자상거래, 온라인 거래 비중이 43% 정도 됩니다. 중국에서? 그렇죠. 네. 전 세계에서 제일 높죠. 그래서 이게 코로나 3년 동안에 밖으로 못 나갔으니까 전부 핸드폰으로 이제 집에서 주문을 하는 것이 일상화가 됐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공항에 내려가지고 핸드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택시도 못하고 밥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걸 핸드폰으로 다 결제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코로나 3년 중에서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이 가장 많이 일어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가서는 구경만 하고 사는 거는 제 집에서 아니면 거기서 핸드폰을 바로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래그샵은 굉장히 사람이 북적북적거리고 많은데 오프라인 로드샵은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최근 4년 사이에서 중국의 전자상거래 비중이 워낙 높아졌다. 요게 과거에 비해서 왜 사람이 없냐 하는 거에 한 이유가 되죠.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소비 경기가 죽어서 사람이 없는 것도 있지만
그게 절반이라고 하면 구매 패턴의 변화가 절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이 싸구려만 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말씀하신 그런 언론에도 나오지만, 그것도 약간 오해가 있는 게, 뭐 고급 차 그랬을 때 벤츠를 많이 타는데, 벤츠 S클래스를 전 세계에서 누가 제일 많이 타냐고 그러면 작년 데이터로 보면 중국이 38%예요. 그래서 독일이 만 10%, 미국이 한 20% 되는데 전 세계에서 벤츠 S클래스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 그리고 전 세계 명품을 누가 제일 많이 쓰냐. 전 세계 명품의 38% 중국이 써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럼 뭐 14억의 그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벤츠 사고, 이제 무슨 돈으로 명품을 사냐.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들은 의문인데, 중국의 평균 소득이 지금 13,000달러예요. 그러면 14억을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쳤을 때 7억 등 하는 사람이 13,000이라는 얘기고, 그럼 상위 우리나라 인구가 같은 5천만 명 소득이 얼마냐? 1억 명은 얼마냐 그러면 이제 상위 한 1억 정도 되는 사람들의 소득은 뭐 미국하고 한국 중간 정도. 그 정도로 소득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고가품 명품은 그 상위의 사람들이 사서 쓰는 건데, 우리는 이제 평균이나 평균 이하에 있는 것만 보고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좀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중국도 한국처럼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고 사회적인 문제 이슈로 있겠네요, 당연히.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당소득 뭐 33,000달러에서 양극화인데, 중국은 이게 13,000달러에서 양극화는 더 크죠. 그래서 중국이 2021년부터 무슨 공동부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가장 큰 다 이유가, 같이 잘 살자. 상위 1%에서 10%의 사람들이 가진 재산이 하위 50%의 사람보다 더 컸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게 이제 공산주의, 공유경제라는 게 같이 나눠 먹고 잘 살자는 건데, 이게 갭이 너무 커진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줄여보자 한 게 바로 이제 시진핑이 내건 공동부유라는 아젠다죠. 그 공동부유 아젠다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요? 잘 못 가죠. 그래서 2021년에 이제 그 시진핑 상기 집권을 하면서 그 사이 10년 동안의 정치 아젠다는 중화민족의 부흥, 뭐 이런 이제 중국의 꿈 이런 거였어요. 근데 10년 지나고 이제 사람들이 중국의 꿈,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무슨 먹고 사는데 뭐 도움 됐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건 아젠다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중국은 5년씩 두 번만 주석이 이제 연임할 수 있는데, 시진핑이 헌법 바꿔가지고 3번째 연임을 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뭐 아무리 듣기 좋은 꽃노래도 10년 들으면 지겹죠. 그래서 아젠다를 바꾼 게 조금 더 공감하는 이제 아젠다가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거 굉장히 어필하죠. 그래서 그걸 2021년부터 했는데, 문제는 21, 22, 23, 이제 내리 3년 동안에 코로나 이슈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이제 훅 내려가니까 뭐 공동부유가 아니라 공동가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공식적인 행사에서 공동부유라는 말을 싹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눠먹기보다는 파이 키우기에 집중하는 쪽으로 정책이 대놓고는 아니지만 이미 그렇게 전환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이제 5% 정도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거 좀 떨어진 거긴 하잖아요. 19, 8, 7, 6 네. 이렇게 이제 뚝뚝뚝뚝 떨어졌죠. 이렇게 낮아진 이유랑 뭐 시진핑 정부 정책의 실수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런 것도 일부분은 있는데, 이게 잠깐 이제 과장이 또 있는 게요. 이런 거죠.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키가 1년에 10cm씩 커요. 중학교 들어가니까 얘가 8cm로 커.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7cm. 대학교 들어가니까 5cm 커요. 그럼 얘가 죽은 거냐? 망한 거냐? 지금 시진핑 정부의 성장률이 5%인데 10% 성장했던 때가 장점인 시대 뭐 이렇거든요. 근데 장점인 시대의 GDP를 1이라고 했을 때 지금 시진핑 정부의 GDP 규모가 32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이즈를 감안하지 않은 이제 절대 성장률의 둔화를 가지고서 중국 망했다 이렇게 하는 건 좀 넌센스다. 그러고 좀 다르게 놓고 보면 왜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졌냐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중국의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는 미국 대 GDP 비중은 이건 이제 뭐 20% 언더였다고요. 근데 지금 미국 대비해서 중국 GDP가 60에서 70%로 3배나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20%였을 때 예를 들면 10% 성장하는 거하고 지금 60% 됐을 때 5% 성장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크냐. 그래서 이게 뭔가 오해가 있냐면, 중국이 5% 아이고 성장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GDP가 지금 중국이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럼 중국이 5% 성장씩 2번만 2년만 하면 한국만한 나라, 전 세계 GDP 랭킹 13등 하는 나라가 하나씩 중국 내부에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절대 숫자의 그 둔화? 이걸 갖고 이제 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좀 엉터리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감정 경제학으로 보지 말고 팩트 경제학으로 좀 보고서 평가하는 게 필요해요. 그럼 일각에서 유튜브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뭐 중국이 과거 소련과 비슷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과장된 느낌이 있겠네요. 그게 좀 많이 과장이 돼 있죠. 그래서 소련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공업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개방을 하면 페레스토이카를 하면서 개방을 받아들이질 못해가지고 나라가 분열이 돼버린 건데, 중국은 이미 개방한 지가 이제 뭐 78년 했으니까 40년이 넘어간 거죠. 그러고 이제 이게 세계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경제를 발전시켰냐를 보면 뭐 우리가 보지만 미국 대비해서 봤을 때 중국이 개방해서 이게 미국 GDP의 뭐 70%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소련 같은 경우가 가장 피크 때 경기가 좋았을 때가 40% 수준이에요. 그보다도 30%나 더 위에 지금 중국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지만 중국의 세계 경제 기여도를 놓고 보면 이게 전 세계 GDP 성장의 3분의 1을 중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의 소련하고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인데, 이제 그 망한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이제 고성장 단계에서 슬로우다운 하면 망했더라. 이제 그렇게 같이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팩트 체크를 그 상대 개념으로 한번 보면은 굉장히 좀 다른 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근데 한국은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해서 저성장으로 점차 간다고 하는데 중국도 인구 감소 고령화 이슈가 있다면서요? 뭐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아기를 한 명밖에 안 낳은 지가 40년 가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어르신들의 비중이 한 15%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중국의 고령화 문제는 뭐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크고, 근데 이것도 좀 상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 중국의 인구가 2년 연속 지금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얘들은 부자 되기 전에 다 늙어 죽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우리가 남부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두 가지로 놓고 보면 노령화율이, 인구 고령화율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누가 더 높냐고 그러면 중국이 가장 낮고 일본, 그 다음 한국 뭐 그런 순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많이 낳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고령화율이 빨라지는데, 학교 출산율을 놓고 보면 가장 낮은 게 한국이고 두 번째가 일본이고 세 번째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인구 고령화나 또는 이제 뭐 출생률의 이제 출생자의 감소를 갖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가 2012년부터인가요? 그렇게 해서 벌써 12년 가까이 인구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2020년인가부터 해서 4년 연속 감소했는가 그래요. 근데 중국은 이제 2년째 감소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은 일본이나 한국은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한국이 망했냐, 일본이 망했냐? 그렇게 보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중국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도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좀 봐야 되는 것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우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어 있는데도 한국 경제가 세계 13등 정도 할 정도로 잘 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생물학적 머리의 숫자가 아니고 인구의 질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년 전 뭐 이제 이때는 정말로 시골에서 이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이제 젊은이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뭐 미싱사라고 그럽니까? 이제 가내수공업 비슷한 그런 쪽에서 이제 일을 해서 수출한 것, 가발, 뭐 신발, 무슨 뭐 이제 옷 이런 걸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손에 피 맺히게 이제 그 일을 해서 번 돈 가지고 자기 조카, 동생, 아들, 딸들을 대학 보내서 거기서 만들어낸 게 지금 반도체, 뭐 LCD, 핸드폰, 뭐 자동차,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중국 인구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인구 보너스는 이제 끝났다. 인구는 더 이상 늘기 어려운데, 문제는 인재 보너스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한국도 인구가 늘지 않고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잘 나가는 이유는 대졸자들이 만들어내는, 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해서 손으로 몸으로 떼우던 사람들의 부가가치가 4년제 대학을 나온 엔지니어, 고급 인력들이 만들어내는 밸류에 몇 배를 더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중국이 76년, 제 중국 같은 경우는 문화대혁명 때문에 66년부터 10년 동안 대학을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대학생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쳤을 때는 이제 7학번, 이제 요때부터 대학생이 다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인구 수가 1억 5천만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대학생 1년에 한 60만 정도 졸업을 하는데, 중국은 1년에 대학생이 1150만, 60만, 거의 1200만 명 가까이 졸업을 해요. 그래서 1년에 졸업하는 대졸자의 수가 우리의 그냥 대충 쳤을 때 한 20배 정도 돼요.
우리가 20년 동안 길러야 되는 이 대졸 인재를 중국은 1년 만에 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무섭게 봐야 되는데 이 생물학적인 인구의 수가 머리의 수가 줄어든다고 그래서 제가 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나이브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보면 우주선을 만들어요.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고 스텔스 헬기를 만들고 달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달에도 앞으로 올라가는 게 있고 뒤로 올라가는 게 있는데 앞으로 가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뒤로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아프죠. 지구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전파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뒤에 가면 전파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뒤로 가는 게 월등히 어려운데 미국은 앞으로 올라갔는데 소련도 그렇고 중국은 뒤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럼 그런 기술을 누가 줬냐는 거죠. 미국이, 일본이, 한국이 이게 이제 중국이 베끼든 훔쳤던 자기가 개발했던 이제 기술이 그 정도 수준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는데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자동차하고 핸드폰을 우리가 중국보다 잘 만들죠. 그리고 부품원에 들어간 반도체 정도인데 문제는 자동차 만드는 기술을 갖고 항공만 만들 수 있냐고요. 핸드폰 만드는 기술을 우주선 만들 수 있냐고요. 달에 올라갈 수 있냐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객관적인 시각으로 놓고 보면 중국의 기술력, 저거 우리 거 베껴갖고 훔쳤다고만 하기에는 이미 이 수준이 이게 너무 멀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낮게 보면 안 된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 경제가 예전 같진 않다 보니까 해외 기업들은 뭐 지금 중국에서 많이 빠져나갔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빠져나갔고 요즘은 뭐 그게 좀 줄어들었나요? 어젠가 그 한국 신문에도 보면 중국의 FDI가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런을 한다고 이제 모든 언론이 다 떴던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좀 팩트 체크를 하고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FDI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이 돈 벌려고 직접 투자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평택에다가 ASML이 노광기를 만드는 공장을 지었다. 연구소를 만들었다. 이런 게 이제 FDI죠. 도레이가 한국에다가 예를 들면 마곡에다가 공장을 지었다. 뭐 이런 게 FDI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언론에 나온 그것은 외환 국제수지 평형표상에서 직접 투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게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식하고 채권하고 투자하는 금융계정의 수지 적자를 그거를 FDI의 적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온 거는 돈을 빼간 게 맞죠. 그래서 중국에서 기업들이 다 돈을 빼갔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쓴 건데 그건 오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린필드, 중국에 가서 공장 지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그린필드는 순유출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면 한 1,000억 불이 들어왔다고 하면 금년에는 한 700억 불? 그래서 한 30에서 40% 전년 대비해서 이게 FDI 금액이 줄었다는 것이지 공장 팔아가지고 떠났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언론에 쓰니까 야 저거 차이나 런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도 보면 뭐 우리 주변에 중국에서 망해가지고 들어왔다 뭐 문 닫았다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내수가 안 되고 인구가 줄어들었고 뭐 경기가 나쁘고 무슨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핸드폰 삼성전자가 중국에 철수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카페베네 커피 프랜차이즈 철수했고 화장품 회사들 철수했고 우리 이마트 뭐 이제 엘마트 다 중국에서 철수했다고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도 우리가 거의 철수하는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저거 망했고 저것은 이제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그럼 자동차를 만든 원조 할배집은 누구냐고 그러면 미국이죠. 미국의 GM이나 포드가 중국에서 공장 뺀다는 얘기가 있냐. 전 세계에서 1등하는 토요타가 중국에서 공장 뺐냐. BMW, 벤츠, 아우디가 공장 뺐냐. 그리고 테슬라, 세계에서 지금 전기차 1등하는 테슬라는 왜 그럼 중국에다가 공장을 계속 짓냐. 1기 공장 100만 대 짓고 또 더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는 중국에서 계속 지금 매장을 늘려요. 그리고 월마트, 우리는 이마트, 롯데마트 다 뺐는데 월마트는 계속 늘린단 말이에요. 맥도날드 계속 늘려요. 에스터로데, 뭐 중국에서 화장품 문 닫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다 뺀 대여섯 개 그 업종에서 중국에서 미국은 왜 안 빼고 있냐 이거죠. 거기에 근본적인 의문을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중국이 망했고 끝났다 하는 것은 이건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게 시장이 이게 없어진 거냐 아니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없어진 거냐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작년을 보면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이 산 시장이 3,005만 대입니다. 근데 미국이 1,650만 대예요. 전기차 미국이 한 130만 대인가 뭐 150만 대인데 중국이 890만 대를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미국의 전기차 회사, 자동차 회사들은 중국에서 공장 안 빼냐고 그러면 시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나온 것은 시장은 왜 나왔냐? 답은 중국 차들 또는 외산차들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밀린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경쟁력 차원에서는 빼고 중국의 시장이 나쁘고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익스큐즈를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언론이나 뭐 유튜브 같은 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팩트 경제학보다는 정서 경제학으로 바라보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얘기하니까 중국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팩트를 체크해 보면 이건 이제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럼 한국은 빼는데 미국은 계속 늘리고 있다는 게 그 한국과 중국의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있는 건가요? 돈은 애국심이 없어요. 돈 된다고 그러면 그냥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정신 나간 지도 경영자가 있어요. CEO가. 누구냐 그러면 앨런 머스크입니다. 아, 정신이 나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대통령부터 첨단 기술 중국 갖고 가지 마.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장도 다 빼라고 그러는데 앨런 머스크는 세계에서 1등하는 최고의 전기차 기술을 상하이에다 공장을 지었는데 그 공장이 100만 대예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을 중국에다 지었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 공장을 또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인들 또 우리나라 기업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세계 월드 클래스의 이제 기업들은 뭘 하고 있는지를 그것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그런 비교는 안 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전제가 나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중국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 없이 얘기를 하면 실수한다. 그리고 팩트를 먼저 보고서 판단을 안 하면은, 그리고 한국 기업들, 한국 기준으로 보면은 이것은 이제 답을 잘못 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말씀하신 게 지금 테슬라가 더 늘려나가는 게 역시 나갔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게 미국에서는 어쨌든 좀 중국과 약간 멀어진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무시하고 나가기 때문에 정신이 나갔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실리적으로는 어쨌든 도움이 되니까 어쨌든 테슬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역설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신 나갔지 않다고 하면 그래도 공장 짓는 것이 그게 완전히 잘못된 건데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그럼 미국이 테슬라 공장 철수시키라고 압박을 넣거나 제재를 했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기술은 시장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있으면은 세계 최대 시장에서 이제 돈 잘 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없으면은 이제 이게 퇴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중국에서 기술 경쟁력이 첫 번째는 중국은 포춘 500대 기업이 다 들어와 있어요. 월드컵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도 우리가 물러보면 안 되는 것이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이제 온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본토 기업들의 경쟁력하고 외산 기업들의 경쟁력 속에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냐를 보면 거기서 떨어지면 온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출한 것은 그런 개념으로 봐야지 저게 한순간에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뭘 안 한다? 돈은 애국심이 없어. 미국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뭐 가장 관계가 나쁜 것은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GM하고 포드하고 공장 다 빼야죠. 네. 애플 당연히 공장 빼야죠. 네. 근데 얘들은 왜 거기서 계속 하고 있냐고 그러면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핸드폰, 스마트폰 마켓 시장에서 20% 가까운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빵인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고 그러면 결국은 돈에는 국경이 없다. 그리고 돈에는 애국심도 없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경제나 이런 데다가 자꾸 이제 이념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팩트가 굉장히 많이 왜곡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서 중국 그런 봉쇄 정책들, 바이든 정부 대중 견제 정책의 압박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은 선거철에 놀고 있죠.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8월이니까 9, 10, 11월. 근데 이제 최근 3년 동안에 바이든이 이제 견제를 했는데 어떻게 견제를 했냐면 동맹을 통해서 브로킹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한 게 반도체 규제. 그래서 반도체 기술 장비 가지 마라. 제 얘기 있고 원자재 뭐 같이 있었지만 그리고 트럼프 때 했던 게 통신 장비입니다. 5G 장비 쓰지 마. 이제 바이든 때는 반도체 공급하지 마. 네. 두 가지인데 그러면 전 세계에서 미국한테서 그 정도의 제재를 받은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가 없죠. 근데 아주 이제 괴상한 것은 하웨이가 전 세계 5G 장비의 세계 1등인데 2021년에 제재를 받고서 이게 훅 줄어들었다가 작년 금년부터 이게 다시 전고점을 매출액이든 뭐 이제 이익이든 이게 전고점 수준에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5G 장비의 전 세계 비중을 보면 떨어졌다가 다시 2021년 수준으로 다시 회복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동맹 전략에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더 웃기는데 우리는 뭐 중국이 반도체 없어 다 망해서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중국에 1등하는 반도체 회사가 SMIC라는 회사인데 이게 한 랭킹이 전 세계에서 한 6등, 7등 하는 이제 빌거리는 회사였는데 금년 1사분기에 보면 SMIC가 TSMC 1등, 삼성 2등, 그리고 3등이 중국의 SMIC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뚫고서 세계에서 석 단계, 4단계를 뛰어 올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미국의 이 동맹을 통한 구멍막기가 숭숭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중국을 반도체나 통신에서 미국이 기가 막힌 전략이지만 이걸 통제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의 후계자인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같은 전략이 그냥 가겠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되냐? 또 홀랑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중정책은 똑같다고 그러는데 원론은 같은데 강론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트럼프 때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그렇게 심하게 했어요. 근데 바이든은 무역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없어요. 뭐 보복관세, 무슨 뭐 통상 문제, 301조 이런 건 언급도 안 하고 시작하면서부터 이 실리콘 웨이퍼를 들고서 이 기술로 반도체로 중국을 봉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전략이 완전히 이제 정권 바뀌면 달라지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지금 바이든의 그 전략을 그대로 수용할 거냐? 트럼프의 스타일상으로도 그렇고 홀랑 뒤집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어떤 칼럼도 그랬었지만 중국은 트럼프가 좋냐 해리스가 좋냐 그럴 때 이러니하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은 트럼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는 바이든의 전략을 연속적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정책 공간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트럼프는 지금 뭐 얘기하잖아요. 오늘 또 이제 신문에 보면 그 해리스하고 싸우다가 이제 뭐 잘 안 되니까 중국의 전체 관세를 20% 올리겠다. 10% 하다 20% 올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60%를 때리겠다고 그러는데 바이든이 지난 5월인가요? 그때 이제 중국의 뭐 전기차 이런 데 100% 때리겠다고 그랬다고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100% 때려갖고서는 이게 약효가 없죠. 그럼 한 200% 때려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트럼프 3년 동안의 미중 전쟁에서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우리 해볼 만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강대강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시진핑의 정치적 입지를 더 강화할 수 있죠. 트럼프처럼 저렇게 이제 그 마구잡이로 나오는 저런 리더한테는 강한 리더가 필요해. 그게 누구냐? 그게 이제 시진핑이야.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중국의 내부적인 정권 안정에 트럼프가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죠. 그건 한 3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미국도 그렇고 EU도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 펼쳐가려고 하는데 이런 관세 폭탄이 그러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더 없나요? 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세계 공장이 지금 중국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번에 바이든이 한 걸 보면 웃기는 것이 50%에서 100% 보복관세를 때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주가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멀쩡하게 다시 반등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게 정치적인 액션이지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를 뭘 때리냐고 그러면은 이 전기차에다가 100% 보복관세를 때리는데 문제는 중국은 미국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게 없어요. 빵이라고. 근데 거기다 100%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건 쇼라는 거죠. 정치적 퍼포먼스. 그렇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세계에서 1등하는 테슬라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경쟁한다는 거? 이건 바보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없는데 100%를 때린다는 공함이 있고 두 번째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도 50%를 때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언제부터냐고 써나는 걸 보면 2025년부터 지금부터 때려야 효과가 있는데 내년에 때린다는 것은 대통령이 뭐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이제 과장이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태양광 같은 경우도 모듈이든 셀이든 뭐든 전 세계 점유율의 85에서 거의 95%를 중국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규제를 하게 되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다고 그러면 100% 보복관세를 때리는 것만큼 가격이 인상되는 거죠. 미국 소비자가 타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마찬가지로 지금 뭐 우리도 똑같습니다만은 배터리를 하려면 음극재, 양극재, 전해액이 있어야 되는데 이 3가지에서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음극재를 만들려고 그러면 흑연이 필요해요. 근데 이 인조흑연이든 천연흑연이든 이것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90%, 100%를 중국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뭐 보복관세 뭐 다 좋은데 중국이 흑연을 수출 안 한다.
이래버리면 배터리 자체를 못 만들게 되고 전기차를 못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과장되게 뭐 100%, 50%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는 국제 커머디티 시장에서 10%만 가격이 차이 나도 이건 정말 아비트리지가 일어나는데 100%라고 하면 이거는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거래가 끊긴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지금 반도체든 핸드폰이든 뭐 전기차든 간에 공급망이 다 길어요. 뭐 그런 말이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래서 배터리를 하나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리튬부터 시작해서 전해액부터 시작을 해서 흑연까지를 전 세계에서 모아갖고 와야 되는데 그중에서 하나만 스톱이 걸려도 전기차는 못 만드는 거죠. 반도체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공급망이 이렇게 엮여지는 상태에서 뭐 보복 관세를 50% 때린다, 100% 때린다 이건 좋은데 봐야 되는 건 첫 번째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얼마인지를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문제도 이제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그것이 경제적으로 미칠 영향이 이걸 단절을 했을 때 중국이 이게 꼼짝 못하고 악소리가 나면 좋은데 그 모든 밸류 체인에 있는 모든 이제 나라들하고 기업들이 악소리가 나게 되면 그걸 함부로 시행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50%에서 100% 보복관세, 유럽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상대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그걸 제재는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의도가 뭐냐 그러면 공장을 우리한테 지어라.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석유 자동차에서는 뭐 BMW, 벤츠, 아우디, 페라리 뭐 이제 엄청난 경쟁을 갖지만 전기차에서는 유럽은 별 경쟁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시장은 앞으로 예를 들면 석유 자동차가 전부 전기차로 될 건데 그럼 이거 시장 다 내주라는 거냐? 그러면 자기네들도 기술이 필요하고 이제 공장이 필요하니까 보복 관세를 세게 때리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로컬 콘텐츠를 맞추기 위해서 유럽에다 공장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왜 중국은 저 바보 멍충이가 아닌데 세계에서 1등하는 전기차 회사를 상하이에다가 유치를 했냐 이거예요. 세금도 깎아주고 뭐 부지도 싸게 해주고 여러 가지 우대 조치를 미국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에서 1등하는 놈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부품을 공급하려 하는 납품업체들이 세계 인류가 오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세계 인류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생태계가 만들어진 인류 생태계를 중국 회사들이 같이 이용을 하니까 중국이 전기차가 지금 세계 1등이에요.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로 보복 관세를 얼마를 때리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이제 물론 의미도 있지만 이건 페인팅 모션일 가능성이 있다. 시장을 미끼로 해서 이제 기업을 끌어들이고 그걸 통해서 자기네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의 경쟁력을 되살리려고 하는 노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은가 싶어요. 근데 미국 중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잖아요. 그럼 미국은 앞으로 중국을 좀 어떻게 때릴까요? 무역 전쟁했고 지금 바이든 때 기술 전쟁을 했는데 앞으로 남은 전쟁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자원 전쟁이고요. 또 하나는 금융 전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기술 전쟁에서 뒤가 좀 찜찜한 것은 중국이 이게 원자재를 너무 많이 확보했다는 거예요. 전기차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원자재의 가공품의 80% 이상을 중국이 쥐고 있고 지금 전자제품을 만들려면 전기차가 또 뭐가 있냐면 연구 자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자석에 거의 가공된 것의 90% 이상을 중국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게 기술 제재가 들어왔을 때 중국이 반격하는 것은 자원을 갖고 반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히토리 금속인데 지금 뭐 많은 이런 첨단 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히토리 금속입니다. 근데 히토리 금속의 6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 이외에 이제 그런 그 자원의 공급망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 그러면 이제 그 자원을 가진 나라들을 이제 서로가 잡으려고 하는 경쟁이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최고의 경쟁력이 뭐냐 그러면 그건 돈 찍는 기술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으로 반도체를 수출한다, 자동차를 수출한다 그러면 뭘 받아옵니까? $100짜리 지폐를 받아오잖아요. 그럼 $100 지폐를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가냐? 제 얘기가 아니고 FRB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20센트 들어가요. 그러면 20센트 들여가지고 A4 용지에다가 프린트하고 여기다가 백자 쓰면은 이거 주고 핸드폰 사고 자동차 사고 반도체 다 사면 되는 거죠. 그럼 세상 천지에 20센트 들여가지고 99.8달러를 버는 비즈니스가 세상 천지에 있냐는 거죠.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기축통화공만 갖는 세너리지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르게 얘기하면 전 세계 모든 물건을 공짜로 사쓰는 거죠. 돈 찍어서 줘버리면 되니까. 이게 미국의 진짜 힘이고 그 물건 만들어다 바치고 그 종이돈 계속 받아오는 놈은 영원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3조 2천억 달러의 외환 보이고 있다고 자랑한들 미국이 FRB 지하실에서 3조 2천 달러 더 찍어버리면 그러면 1조 6천 달러로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거기다 또 한 번 더 찍어버리면 8천억 달러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진짜 미국의 힘이고 이게 금융의 힘인데 아직 미국은 그걸 중국한테 쓰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상기 정부, 해리스 정부에서는 아마 기술 전쟁으로 잘 안 되면 아마 금융 전쟁으로 붙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더 힘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잘 이겨내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일본 같은 경우는 1985년에 지금 우리가 일본은 이제 다 죽은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80년대 중반에는 일본 주식시장 팔면은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럴 정도로 강했던 일본이 어떻게 지금 쓰러졌냐고 그러면 브라자비요? 그렇죠. 260엔대 한유를 한 방에 120엔대로 53%를 절상을 시켜버린 것에서 거기서 터진 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그 방법을 쓸 수가 있으면 좋은데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다른 점이 9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다는 못 드려 하나만 딱 얘기를 드리면 그러면 생각해보면 일본은 바보 멍충이가 아닌데 왜 미국의 환율 50% 절상을 받아들였냐 이거죠. 네. 그거는 일본이 원죄가 있죠. 그 진주만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일본이 무장을 해서 다시 미국 본토를 공략하는 건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일본한테 얘기를 하죠. 너는 자위만 해라. 그래서 이제 국군이 아니고 얘들은 자기네만 경비하는 경비대죠. 그렇게 이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일본이 얘기한 거죠. 어떻게 그럼 우리 어떡하라고 누가 쳐들어오면 그랬더니 그건 우리가 막아줄게 해구산으로. 그래서 일본이 전후에 그렇게 빠르게 고속 성장을 했던 비결 중에 하나는 국방에 신경 안 쓰고 그 모든 자원을 경제에 건설하는 데 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왔죠.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일본 목에 칼을 댄 거죠. 너 이제부터 안 지켜준다. 너 죽을래? 아니면 열래? 거기에 이제 일본은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환율 절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게 이제 한 10년 지나버리니까 일본이 완전히 이제 망가지는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상황인 것이 85년에 일본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지금 중국의 경제 규모는 12배가 더 커요. 그리고 외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을 군사력으로든 정치적으로는 통제가 가능한데 중국은 미국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두 번째는 일본 시장에서 그렇게 금융으로 손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일본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은 금융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방을 중국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말은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낼 거냐는 것이 그게 이제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신의 한 수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금융 얘기 나와주셔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러시아 돈줄 제기에 금융 제재 해왔었는데 그 여파로 러시아가 중국에 크게 의존을 했었는데 최근에 중국은 대부분이 러시아와의 거래를 끊으면서 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뉴스에 나온 거 제가 봤는데. 그건 좀 엉터리인 것 같고요. 중국의 그 대러 수출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25배가 더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러시아를 지원한다는 나라는 스위프트망, 달러 결제망에서 빼버린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대외 무역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손든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를 지원을 못했는데 그러면 러시아가 어떻게 멀쩡하게 전쟁하고 멀쩡하게 이제 경제를 돌렸냐는 거기에는 이제 나쁜 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배반자가 있습니다. 그 놈이 이제 바로 인도양의 맹주인 인도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군수물자를 사는데 푸틴이 모디 총리한테 얘기한 거죠. 석유 사라, 석유. 반값에. 그래서 원유를 러시아가 반값에 인도한테 넘기고 인도는 그걸 가공해가지고 유럽은 지금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못 받기 때문에 어딘가 사와야 되는데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받은 원유를 가공해서 내줄게. 싼 값에. 그래서 이게 러시아, 인도, 유럽으로 다이렉트로 안 가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인도는 가만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40%, 50% 마진을 챙겨 먹었고 그 돈이 계속적으로 유럽 돈이 러시아로 쫓아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하나 생겼고 두 번째는 중국인데 러시아가 전쟁하기 전에 동계올림픽 할 때 푸틴이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왔어요. 가갖고 시진핑하고 회담을 했다고. 그때 뭔 얘기를 했냐면 그때 아마 제가 볼 때는 푸틴은 시진핑한테 언제 공격하는지 날짜도 가르쳐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저 기억보다 10억 평방미터인가 하는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를 러시아가 중국한테 공급하는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가스를 공급한 것의 대금을 중국은 위안화로 지급하는 거죠. 그럼 위안화를 받은 러시아는 그 돈 가지고서 자기네가 필요한 화장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트북까지 중국에서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공급을 하니까 중국은 수출이 무지 많이 늘었는데 이걸 왜 미국이 제재를 못하냐 그러면 미국은 증거법정주의죠. 그래서 중국이 러시아한테 그 돈을 받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달러로 거래됐을 때 스위프트 망을 썼으면 이건 데이터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이건 뭐냐면 위안화를 매개로 한 물물 교환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위프트방에 안 잡혀. 그러니까 제재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멀쩡하게 저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인도의 달러, 다르게 생각하면 유럽의 달러하고 중국의 위안화를 매개로 한 물물 교환 때문에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어쨌든 러시아를 조금 도와주고 있는 거네요. 뭐 전쟁 물자 다 된다고 봐야죠. 근데 문제가 그런 방식을 썼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국의 제재에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놓고 보면 결국은 이제 왜 그러면은 중국은 러시아를 도와주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미국 물먹이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네가 자원을 무지 싸게 그러면 이제 쓸 수 있는 게 있고 그게 정치적인 이유 하나는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의 맹주가 누구냐고 그럴 때 예를 들면 러시아는 자기네가 레닌 뭐 이런 이제 사회주의 종주국은 자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중국은 그 종부주의 업무안에 돈도 없는 게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뭐 우리가 대단한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가 작아요. 그러니까 돈도 없는데 네가 무슨 대장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는데 문제는 러시아가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 점점 경제는 나빠지고 피폐해지면 국력이 쇠하죠.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맹주의 자리를 러시아가 오랜 전쟁을 하면 할수록 이게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게 이제 존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 같은 것들을 겉으로는 안 한다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뭐 러시아하고 관계가 나빠졌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이제 쇼일 수 있죠. 국제적인 시야들이 나쁘게 왔을 때는 싸우는 듯이 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다 챙겨가는 실리를 확실하게 챙겨가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오늘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중국에 대한 우리 감정 경제학을 보리고 좀 팩트를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중국이 이번 이제 미중 갈등 이런 위기 상황을 좀 지나면 뭐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언젠가 미국을 이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은 사실 그래도 없나요? 근데 이건 이렇게 봐야 돼요. 국력이라는 게 뭐냐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이제 뭐 2035년, 2032년에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넘어서는 걸 갖고서 이제 미국은 망했고 중국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엉터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지금 한 2% 성장을 해요. 중국은 못해도 4에서 5% 성장을 하면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0m 전방에 미국이 나가 있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70m에 중국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시속 20km 달리고 중국이 시속 40km 달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추월을 하죠. 그래서 그게 2035년이 되든 뭐 되는데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적의 개념이지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연봉 5천만 원 받고 B가 1억 받았는데 이거 10년 동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B가 정말로 열심히 땀을 내가지고 연봉 2억이 됐어. 그러면 B가 A를 이긴 거냐? 근데 문제는 10년 동안 이 사람은 5억을 받았고 이 사람은 10억을 받아놨잖아요. 거기서 2억을 더 한다고 한들 7억밖에 안 되는데 이길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미국 추월은 누적 개념으로 봐야 되고 그 누적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2050년 이전에는 지금 같은 5%, 4%, 3%, 2% 이런 정도 성장률이 떨어진 추세로 보면은 아마 2050년 정도까지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없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차이나 피크론 얘기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좀 가장된 거겠네요. 그래서 그게 무슨 피크냐를 봐야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성장률이 10에서 6, 5까지 떨어져서 피크다.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근데 그거를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중에서 국가 성장률에서 인도 하나 빼놓고는 중국의 성장률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2%뭐 겨우 하는데 중국은 5%, 6% 우리 2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일본 뭐 1%, 0%인데 그럼 그렇게 비교하면은 그럼 한국하고 일본은 뭐 벌써 피크가 아니라 뭐 좀 땅바닥에 떨어져야 되는 게 맞죠.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그 레토릭을 미국이 한번 얘기한 거를 그냥 갖다가 계속 베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장률의 둔화를 피크 아웃이라고 보는 좀 과하고 또 이제 거기에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들은 우리가 팩트를 좀 보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피크라는 것이 이게 규모가 줄어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줄어든다는 것을 얘기를 뭘로 하냐면 2021년 2년에 보면 중국의 GDP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달러로 계산하면 IMF 계산으로는. 근데 그거는 중국이 환율이 6.3에서 7.15로 15% 절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장률 5%인데 15% 절하를 했으니까 당연히 달러 대비 GDP는 마이너스가 나온 게 맞죠. 근데 그게 구매력으로 평가해서 보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달러 기준으로 환산한 GDP가 한 내 마이너스가 나온 거를 가지고서 환율 효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크아웃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저것은 상황이 엄중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실수할 확률이 높다. 근데 어쨌든 옛날보다는 중국 경제가 지금 조금 뭐 안 좋아진 건 사실인데 그럼 회생 가능성이랑 살아나기 위해서 중국 경제는 뭘 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소비 심리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외국인들이 야, 중국에서 돈 다 빼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결국 돈을 빼간다고 하는 것은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 돈 빠졌다는 얘기는 최근 2년간 무지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빠지지 않았어요. 3조 2천억 달러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빼간다라도 계속 어딘가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차이나 플라이트도 조금 과장이 있다는 거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가 문제라고 하는데도 4%, 5%를 가능하면은 사실은 성장률은 문제가 아닌데 그게 명목 성장률하고 실질 성장률을 비교를 해보면은 최근 6분기 동안의 명목 성장률이 실질보다 낮아요. 이건 디플레의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제 돈이 있어도 안 쓰는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났고, 요거를 이제 위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언제 그 테이크오프 시키냐 그러면 첫 번째 소비가 늘어야 되고, 소비가 늘려고 하면 고용이 늘어야 되고, 고용이 늘려고 하면 기업이 매출이 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 기살리기에 이제 올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중국의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이 이제 금년 1, 4분기에 보면 플러스로 돌아서요. 그래서 뭐 매출이 줄었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제일 이제 중요해 보이고 두 번째로는 소비가 느는 것이 월급을 타서도 소비를 늘릴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집값이 올라가거나 주가가 올라가면 돼요.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되는데 중국이 왜 이제 어렵냐 그러면 2021년 이후에 금년까지 보면 중국의 주식하고 부동산 시가총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 떨어진 것이 GDP 한 45%됩니다. 그래서 100원 갖고 있다가 55원 돼버리면 그러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게 팔지는 않더라도 집값이 20억이었는데 이게 10억 됐다. 그리고 주가가 이게 삼성전자 10만 원이었는데 5만 5천 원 됐다 그러면 그 팔지 않은 다음에는 사실은 뭐 자산에 변화는 없는 거지만 사람들이 갖는 나 갑자기 벼락거지 됐어? 이제 그 느낌이 강한 거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4년 동안에 부동산하고 주가가 이게 떨어지는 바람에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월스 이펙트, 역웰스 이펙트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외제차가 잘 팔리는 거 제일 좋은 거 백화점에 사람 많은 것은 주가 올라가면 가장 쉽죠. 그래서 중국의 이제 자산 가격의 반등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하고 주가를 정부가 지금 부양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이유는 바로 소비 심리를 높여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의 매출 증가, 그 다음에 소비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뭐 소비 우대 정책도 있어야 되지만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그 자산 가격의 상승, 그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뭐 중국 경제는 다시 숫자가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뭐 많은 중국의 위기는 그 세 가지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파생되는 거고, 그 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7월이 최악이었던 것 같고, 이제 이 지하실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단계,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그런 중국 상황과 좀 미중 갈등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 성장할 수 있는 한국의 산업이라든가 한국은 어떤 전략을 좀 취해 가야 될까?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은 어느 한쪽이든 편을 들면 안 되고 거기서 눈치를 잘 봐야 한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게 그렇게 쉬울 리 없다. 결국에는 뭐 미국 쪽 손을 제대로 들든가 어느 한쪽을 들어야 된다. 여러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요, 뭐 이런 거죠. 우리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선수라고 하는 것은 오른발을 잘 쓰는 사람이 오른발로 공 잘 넣는 거 선수 맞죠? 왼발잡이가 왼발로 공 잘 넣으면 선수 맞아요. 근데 고수는 뭐냐고 그러면 이 왼발 오른발 다 쓰는 사람이 고수죠. 그래서 동맹이 뭐냐고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돈 되면 국제관계에서는 돈 되면 동맹이고 돈 안 되면 밥 먹고 사진 찍고 헤어지는 겁니다. 어제 저기 내일에. 그렇죠. 그래서 중국하고의 관계도 제가 볼 때는 돈 되면 친구고 동맹이고 뭐 어쩌고 하는 것이 돈 안 되면 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중 관계가 나빠진 가장 큰 이유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뭐 최근 30년 동안에 무역수지 흑자를 거의 7,800억 가까이 달러를 벌었어요. 그러다가 무역 수지가 적자나면서 이제 한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된 거고 지금으로 놓고 보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럼 중국하고 친구냐? 동반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통일될 뻔했잖아요. 6.25 때 미국이 도와줘가지고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우리가 통일을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60만 대군을 보내가지고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와서 지금 38선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중국을 중공이라고 불렀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중국으로 바뀌고 이게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친구 뭐
이렇게 이제 바뀐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한 번도 중국과 사상의 동지 이념의 친구였던 적이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하고 사회주의 국가하고 친구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을 친구로 뭐 가까운 이웃으로 얘기했던 건 딱 하나죠. 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산재를 대부분 만들어 갖고 어딘가 팔아야 될 소비차가 필요했고 중국은 소비재하고 중간재하고 그리고 돈하고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국하고 손잡고 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중 관계는 철저한 이해관계지 이것은 돈 되면 친구고 돈 안 되면 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해야 되고 근데 지금 중국이 한국을 절대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죠?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뭐 반도체가 다 이제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40년 전에 할아버지의 해안이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손자를 당당하게 만들었어요. 삼성그룹에. 그렇죠. 근데 그게 삼성그룹의 일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중관계, 한미관계 이거는 수명이 어디까지 가냐 그럴 때 대통령이나 외교가 아니고 우리나라 반도체 수명하고 같이 갑니다. 반도체가 이게 계속적으로 경쟁을 가지면 미국도 우리한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중국도 우리한테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휴전선 38선이 있지만 한국의 인계철선은 지금 38선이 아니에요. 평택의 반도체 공장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역사상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우리가 미국 가서 아련을 했지 미국 대통령이 우리한테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시고 한 달 만에 한국을 왔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들이 항상 한국에 하면 1순위로 하는 게 뭐냐면 휴전선을 가죠. 휴전선을 가서 쌍안경을 한번 쫙 보고 사진 찍고 그 다음번에 근처에 있는 미국 무대에 가서 같이 밥을 먹든지 장병들하고 뭐 달리기를 하든지 뭐 이런 거 하고 나서 이제 청와대에 와서 회담했죠.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바로 평택 반도체 공장을 갔죠. 그게 그만큼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것은 반도체 공급 라인의 최전선에 한국이 있다는 거고 더 재미난 것은 세상의 모든 첨단 기술은 다 미국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이 다 컨트롤을 했는데 문제는 미국이 실수한 게 있어요. 하나가 배터리, 또 하나는 드론. 이거는 지금 미국이 배터리를 못 만들어요. 드론 세계 1등은 미국이 아니고 중국입니다. 중국. DJI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 또 팔레스타인하고 가자지구 전쟁,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보면 이거는 사람이 전쟁하는 게 아니고 드론이 가서 전쟁해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배터리를 보면은 지난번에 그 옐렌 재무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우리 이제 기재부의 주경호 장관하고 회담하고 집에 갈 때 이 양반이 상무부 장관이면 메이크 센스 해요. 이 사람은 재무부 장관이냐 옐렌은? 근데 집에 갈 때 저 마곡에 있는 LG화학 전시장을 들러가지고 배터리를 보면서 슈알라고 갔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관심은 한국에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두 개만 관심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중국은 배터리는 세계 1등이지만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전자제품에서 반도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배터리 없어도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은 미국이 브로킹을 해줘서 이 첨단 반도체를 만들지도 수입도 못해요. 그래서 뭐 중국이 그걸 못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14억의 인구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경제 규모 악신 먹고 반도체 올인하면 언젠가 만들죠.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시간이 중요한데 그게 누군가가 도와주게 되면 그 시간을 확 당길 수가 있죠. 그 나라가 두 개 나라인데 하나가 대만이고 하나가 한국입니다. 근데 대만하고는 서로 전쟁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고 그러면 가장 그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에서 약한 고리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장비, 일본의 소재, 대만하고 한국의 생산 기술. 이게 이제 첨단 장비의 핵심인데 첨단 반도체 미국 뭐 불가능하고 일본 미국과 같은 스탠스고 대만은 서로 전쟁하는 관계고 그래 가장 약한 고리가 한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중 관계는 반도체로 레버리지를 걸어서 거기다가 이제 다른 산업을 붙이고 협력의 틀을 하면 중국이 이제 억셉트할 가능성이 높지 철강화학 조선기계 중국에 다 있는 것 하는 것은 이제는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지금 한중 관계가 지금 굉장히 뭐 엄중하고 힘드는데 못 푼다고 그러지만 저는 주중 대사를 우리 쭉 보면은 최근 한 10명의 대사들이 다가 외교관이 아니고 전부 뭐 이제 대통령의 무슨 뭐 친구, 후배, 선후배, 뭐 동료, 뭐 이런 사람들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좀 발상의 전환을 한다 그러면 중국이 지금 가장 절절히 원하는 반도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아이디어긴 하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출신 사장을 중국 대사로 보내라. 좋아하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 대사 포함해서 외교관들이 중국 가가지고 중국의 외교부의 고위층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만나주질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의 사장이 반도체 대사가 왔다? 그러면 누구든 다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할 판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는 중국이 반도체에서 무슨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우리가 한중 관계는 발상의 전환을 조금 갖고서 봐야 되고, 지금 있는 것을 갖고서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또 이제 너무 장밋빛으로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우리는 돈 되면 이웃이고 친구고, 돈 안 되면 돌아서야 되는데, 문제는 중국하고 우리가 가장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그냥 마주보고 있으면 제일 가까운데 돌아 놓으면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중 관계죠. 그래서 우리는 마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을 반도체를 레버리지 걸어서 이걸 얻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은 정말로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 하나 찾으려고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국가고,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이라고 부르지 말고 중동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중국에 중간접하는 거 끝났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제조업의 원자재를 중국에서 갖고 온단 말이에요. 반도체도 한 40% 중국에서 갖고 오고, 뭐 배터리 같은 경우는 80% 중국에서 가져와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원자재를 컨트롤했을 때 우리 모든 제조업이 지난번 요소수사 때처럼 그럴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는 우리가 생산재 공급하는 공급국에서 우리 원자재를 조달하는 이제 중동 같은 나라, 이제 그런 나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중국이 아니라 중동으로 관리해라. 우리 한국도 그 반도체 관련해서는 치포 동맹에 들어가 있기도 한데,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할까요? 미국이 원하지 않지 않을까요? 뭐 당연히 이제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그러면 이제 심플한 건요. AI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칩을 하나도 중국에 공급하지 말라고 그래야죠. 근데 제가 작년 1사분기하고 금년 1상기하고 봤더니 엔비디아의 대중국 수출이 78% 늘었더라고요. 늘었다고? 그렇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는 거고, 지금 TSMC 같은 경우도 보면 대중국 매출 비중이 작년 4사분기에 9%였는데 이번에 16%인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그러면, 미국이 모든 걸 다 스톱시켜버리면 간단한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꼬리가 길면 밟혀요. 미국이 지금 잘하는 게 핸드폰인데, 핸드폰의 최고의 기업이 애플이긴 하지만, 애플은 자기네가 팔고 있는 핸드폰의 90%를 아직도 여전히 중국에서 만들어. 인도로 다 갔네 그러지만 못 갔습니다. 팀쿡이 이제 아직도 90%를 자기네가 중국에서 만든다고 실토를 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를 올스톱 시켜버리면, 그러면 중국은 바로 악소리 나죠. 근데 그 전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애플의 주가가 박살이 난다고. 애플이 그럼 핸드폰을 못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럼 애플이 시가총액 1등하는 미국의 나스닥 회사인데, 나스닥이 대폭락하게 됐을 때 미국이 과연 그걸 견딜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적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예요. 미국 내부 기업들이 로비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고 이제 미국도 보면 반도체 팔지 마 그래 놓고서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를 들어 14나노 이하는 팔지 말고 위에는 팔어. 예를 들면 디램 같은 경우 18나노 이상은 안 돼. 낸드는 256단 이상은 안 돼. 요런 이제 제한을 두고서 나머지는 공간을 둔 거죠. 그건 이제 애플 효과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은 범위에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팔아먹을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제재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공포 때문에 그걸 아예 이제 안 해버리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이 혹산을 해버리는 거죠. 작년 연간으로 보더라도 반도체 장비 수출이 보면은 ASML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다 늘었어요. 근데 우리만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만 마이너스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른 나라들은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팔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마이너스 나왔다는 얘기는 중국이 한국 제품부터 국산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 우리는 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국산화를 목숨 걸고 하지만 미국, 일본, 네덜란드 ASML급 장비를 단시간에 만드는 건 어려워요. 근데 한국이 하고 있는 1류 2급 장비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직도 반도체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때 반도체 소부장을 어떻게 중국에 비싸게 팔고 그 돈 갖고 다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전략, 중국, 미국이 제재하면 어떻게 하는 것도 물론 이제 고려를 해야 되지만, 그거 제재 그냥 따라가다 보면 우리 기술 그냥 이제 다 놔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제 더 틔워서 크게 만들 수 있는 전략, 요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소장님께서 반도체 전문가이셔서 18년간 반도체랑 IT 애널리스트 하셨던 전문가이셔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최근에 AI 반도체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조정폭을 크게 겪었고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는데, AI
반도체 투자 열풍 심리 이게 지속될까? AI 랠리는 좀 언제쯤 끝날까요?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반도체 경기는 올라갈 때 뭐 2년 반, 떨어질 때 1년 반이고, 지금 반도체 경기 피크는 제가 볼 땐 그것보다는 엔비디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일본이 금리 올리면서 엔캐리가 이제 불을 지른 것이지, AI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AI 갖고 흑자내는 회사 있냐고 그러는데, 그러면 엔비디아 빼고 없죠. 2000년 초반에 인터넷 갖고 흑자내는 회사가 있었냐고요. 똑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그 AI가 세상을 바꿀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모든 빅테크들은 무슨 소리를 해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경기는 계속 갈 거고, 그래서 반도체 경기도 피크다 최근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좀 엉터리인 것이 1980년 이후에 40년간 반도체 경기를 체크해 보면 2년 반, 1년 반 이 사이클이 무슨 뭐 코로나든지 뭐 금융위기라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길어졌다, 짧아진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4년이라고 봐야 되고, 경기 확장 국면에서 대략 이제 1980년 이후에 그 경기 피크는 한 27개월에서 28개월? 그 정도 됐을 때 피크인데,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바닥에서 올라온 게 지금 15개월밖에 안 돼요. 거기서 끝났다? 이렇게 보면 이제 너무 과하고, 그거는 심플하게 보면 기업의 이익을 보면 되는데, 마이크론이나 우리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익을 보시면 반도체 경기 바닥에서 피크까지 갈 때 적어도 7분기, 8분기 이익이 무지 나요. 근데 우리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흑자 난 지 지금 2분기밖에 안 돼요. 근데 끝이다? 그건 너무 과하죠. 그래서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이 반도체 경기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 AI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청바지 장사는 리바이스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서부에 금광이 발견됐을 때 누가 금을 캐러 가든지 반드시 필요한 청바지를 만들어 팔던, 이제 지금 생각하면 21세기의 AI의 무기 판매상이죠. 근데 그 무기 판매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 제3, 제4의 엔비디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다 독점이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처럼 한 2년 사이에 이게 이제 다른 대항마가 정신 못 차리는 사이에 1등을 한 거고, 그러나 그 마진이 높으면 반드시 진입자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이제 버금가거나 경쟁자가 당연히 등장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독점은 이제 사라지거나 약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는 떨어지는 게 맞는데, 엔비디아 점유율을 먹고 들어가는 제2, 제3의 엔비디아는 다시 주가가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빅테크 M7 종목 좀 어떻게 보시는지, 혹시 지금 사도 괜찮은 회사 있나요? 글쎄요, 그건 뭐 회사마다 상황이 다를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뭐 기업 단위에서 경쟁력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I에서 어떤 경쟁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분 안 하고 뭐 M7 무슨 뭐 이제 빵, 이건 이제 IB들이 그 장사하려고 만드는 신조어일 뿐이지, 개별 기업은 지금 M7도 뭐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렵고, 안을 좀 들여다봐서 경쟁력 분석을 해보고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럼 파운드리 사업에 삼성전자 TSMC 양강 구도, 사실 양강이길 바라는 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래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 양강 얘기 63% 1강하고 11% 2강하고는 5배 차이 나는데, 양강이라고 하는 건 조금 넌센스고요. 그렇죠. 하지만 바라죠. 그 TSMC의 독주는 그대로 유지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뭐 파운드리 육성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목표를 좀 정하고 해야 돼요. 지금 국회에서도 뭐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뭘 지원하려고 하는데 반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파운드리를 지원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60몇 프로를 그걸 하루 만에 갈 수 없잖아요. 40년 동안 만들어 놓은 회사를. 그럼 우리도 앞으로 5년 내에는 시장 점유율을 예를 들어서 18%, 10년 뒤에는 예를 들면 32%, 36% 이런 목표를 정하고 이제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삼성의 파운드리도 조금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삼성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디램에 메모리에 같이 섞여가지고 파운드리가 있어서 2등이라고 보여주는 것이지, 지금 11% 점유율이면요, 대략 매출액으로 봤을 때 한 200억 불 조금 넘어요, 저게. 근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지금 5나노, 3나노짜리 첨단 라인 월 5만 매짜리 하나 질려고 그러면 대략 200억 불에서 250억 불 들어갑니다. 그럼 삼성이 지금 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이즈에서는 만약에 메모리에서 돈을 대주지 않는다고 하면 파운드리는 물건 판 거 다 집어넣어도 공장 하나를 못 지어요, 지금. 그런 정도 사이즈인데, 그거를 이제 뚫고 나가려고 그러면 다른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지만, 왜 삼성한테는 뭐 GAA를 개발했고 3나노를 했는데 애플이나 AMD나 예를 들면 퀄컴이 주문을 안 주냐? 근데 그건 아주 간단한 것이, 세트 제품에서 그 삼성하고 애플은 핸드폰에서 경쟁하잖아요. 그리고 퀄컴 마찬가지로 삼성하고 핸드폰 칩에서 경쟁한다고요. 근데 경쟁회사한테 거기다가 자기네 설계도를 준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구조화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빅가이들,
애플, 퀄컴, AMD 같은 전체 파운드리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큰 고객들이 삼성한테 주문을 구조적으로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의 세트 사업부하고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리해서 이렇게 가고 대신 거기에 필요한 돈은 예를 들어서 분리된 회사를 이거를 국민기업으로 만드는 거죠. 삼성이 3분의 1, 예를 들면 연기금이 3분의 1, 공모주를 3분의 1. 이렇게 해서 이 3분의 2가 국민이라고 하면 미국처럼 거기다 보조금을 줄 수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재벌회사한테 우리가 보조금을 몇 조를 퍼준다. 이건 이제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되면은 국민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라인 하나 짓기도 버거운 매출액 사이즈에서는 경쟁이 안 된다. 그러면 돈을 모아주려고 하면 이제 장기적인 수요 측면에서도 별도 회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제 이거를 중국의 SMIC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한 개의 팹을 자회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화창이다.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장비가 여러 개 있으면 각각의 회사를 만들어서 이걸 지주회사 형태로 가듯이 하는데 지금 이런 방법 중에 하나는 새로운 3나노짜리 팹 하나는 250V라는 것은 별도 회사로 만들어서 이걸 자회사 형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펀드레이징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333 구조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익이 나면은 이 회사를 상장을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의 큰 바운더리 안에 원어부도 사업부로 그렇게 집어넣어 갖고서는 아마도 TSMC를 이긴다고 하는 굉장히 용언 알릴 수 있어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의 국민주 삼성제 SK하이닉스 혹시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요 반도체 사이클하고 같이 봐야 돼요. 사이클 언제까지 가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이제 15개월 정도 진행이 됐고 이 과거의 트렌드를 보면 대략 한 27, 8개월 정도 돼야 피크아웃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이익이 얼마나 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이클이 모멘텀이 중요 안 중요가 이게 반도체 경기를 보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경기 셀콘 사이클을 보시고 투자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들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게 조금 유리한 것이 HBM은 절대적인 공급 부족이고, 또 D램 같은 경우도 이제 2022년 이제 2021년에 코로나가 심했고 기업들이 적자가 많이 났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별로 못했어요. 근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2년 반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갔을 때 2022년 이 언저리에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이 공장이 완공되는 게 상대적으로 적죠.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올라간 수급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3개월, 15개월 정도 된 반도체 경기는 피크를 원하기 너무 이르다. 그래서 아직도 조금 더 뒤로 더 길게 봐야 된다. 그렇게 보십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중국이 반도체에 필요한 곳이 대만과 한국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대만과는 이제 양안 간 이슈가 있는데, 그리고 대만을 좀 먹고 싶어 하는, 점령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대만을 중국화 시키는 진짜 이유는 크게는 반도체랑 또 다른 것들이 있는 건가요? 통일 대업이죠. 우리도 예를 들면 북한하고 통일해야 된다는 얘기가 사실은 북한의 경제력이나 이런 걸 보면 뭐 통합 하나하나 대세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제 민족의 통일 완성이라는 명분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중국도 대만이라는 것의 뭐 경제 규모나 위상으로 보면 그건 별 의미가 없고, 그러나 중요한 건 두 가지인 게 하나가 이제 중국이 아직도 통일되지 않은 나라, 아이러니하지만 전 세계에서 이게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중국, 하나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의 국가의 위신 측면에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게 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의 인계철선이에요. 대만을 먹게 되면 TSMC를 먹게 되면 중국이 미국과 같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만을 폭격해가지고 반도체 공장을 다 없애버리면 미국이 하향평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공장이 없어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먹으면 중국은 올라가는 것이고 때려 부시면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거 선택할래 하는 것의 문제인데,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저거를 대만을 중국한테 넘기는 순간에 4차 산업혁명에서 패권이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부서지는 순간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다. 어떤 경우에도 대만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대만을 먹겠다, 중국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미국하고 전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지금 있는 군사력, 경제력으로는 미국하고 붙었다 그러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려고 하면 주변하는 쪽이 한 3배 정도 경제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이 미국의 한 60, 70% 경제 규모로는 붙었다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은 그렇게 세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먹을 내지르거나 실제적인 감행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으로서는 손을 한번 봐야 되는데 거기다 빌미가 확실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만을 보면 대만의 그 1979년에 미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미국이 대만하고 얄궂은 법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대만관계법이라는 거. 근데 아무도 거기에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 그게 역시 미국이라는 것이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건
미국 법이에요. 미국이 그냥 시행하면 되는 건데 중국 본토가 무력으로 대만을 그 상태를 변형시키려고 변화를 주려고 하면 미국은 이것을 원상으로 돌리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상으로. 그러니까 자동 개입 조항인 거죠. 공격을 하게 되면 공격을 못 하게 되는 순간으로 딱 끝나는 것은 군사가 들어가서 이 중국을 퇴치시켜버리겠다는 거죠.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공격했다 그러면 그 미국과 전쟁을 개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중국이 할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되질 않아요. 근데 뭐 제가 어디선가 듣기로는 중국에서 대만을 2027년, 28년까지. 근데 그거는요, 네. 2027년, 뭐 30년, 뭐 32년 하는 것은 100% 다 미국이 얘기한 거지 중국이 얘기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냐. 미국이 얘기했다는 것은 중국에서 그렇게 또 침범할 확률이 있다. 그렇지. 근데 그걸 왜 그러냐면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만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불안하죠. 대만에서는 그런 무기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 무기를 팔아먹는 그런 이제 전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까지 보면은 미국이 대만한테 한 890억 불, 900억 불 가까이 무기를 팔았어요. 그래서 긴장 관계를 조성하게 되면 대만의 반도체 팔아가지고 번 돈을 미국한테 갖다 주고 이제 무기를 사가는 거죠. 무기 장사. 그럼 혹시나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나중에 점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4차 산업혁명에서 공장을 안 깨고 점령했다고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의 우위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중국이 뭐 경제력에서 저런 정도인데 이게 AI를 거기다 더해버린다고 그러면 미국의 패권을 가볍게 넘어설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대만의 반도체, 첨단 반도체를 중국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면 중국이 정말 대만에 들어오면 미국에서 TSMC를 그냥 폭파시켜버리고 거기에 있는 핵심 인재들을 이제 내보낸다고 하던데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건가요? 잘 줄 수는 없으니까. 제이크 설리반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 하는 바람에 이제 대만 국민들이 다 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미국도 못 믿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미국에 속내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는데 네. 대만하고 중국하고 거리가 200km 조금 넘어요. 거기에 무슨 뭐 엔터키 눌러버리면 바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 없죠. 흔히 우리가 미국과 대립되는 구도로 중국, 러시아, 북한, 북중러라고도 하는데 이 친하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 관계는 어떤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 되면은 뭐 친구 동맹이고 돈 안 되면 남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대선 구도 또 어떻게 보면 러시아하고 중국의 저런 묘한 관계, 그거를 이제 지렛대로 이용해서 자기 입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뭐 국제관계라는 것이 결국은 힘이잖아요. 그래서 경제력이 가장 중요해서 중국이 주도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러시아가 자기 위치를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북한하고 손을 잡는 형국으로 왔죠. 근데 그것이 이제 중국하고 북한은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예를 들면 중국이 북한한테 석유 공급을 안 해버리겠다. 그걸 딱 끊는 순간에 뭐 러시아하고 뭐 관계가 상관없이 바로 모든 것이 올 스톱되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북중러 관계라고 하지만 이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월등히 더 중요하고 그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활용하는 정도 뭐 그런 정도로 보십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중국에 대한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시청자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중국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 중국 관계 앞으로 과연 바뀔 수 있는지요? 그래서 뭐 걱정하고 싶으면 지중을 해야 됩니다. 상대를 모르는데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시장, 또 그만한 시장이 지금 없어요. 너무 큰 시장이죠. 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기업들은 다 나왔다고 하는데 미국 기업은 나온 게 없어요. 그 얘기는 이게 탈제조를 하는 것이냐 탈시장을 하는 거냐를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제조업에서 경쟁력이 없어서 중국에서 탈중국하는 것은 제조에서 탈을 하는 것이고 시장은 중국이 지금 세계 최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팔고 있는 것. 근데 그거를 그냥 포기하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손실이 너무 크죠. 그리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시장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탈중국해야 되는 분야가 있고 현상을 유지해야 되면서 조금씩 줄여가야 되는 감중국해야 되는 분야가 있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진중국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둘이 뭉쳐가지고 정치적인 아젠다로 탈중국해야 된다. 이러는 것은 그건 엉터리죠. 그 맞지 않는 거고 우리 실리를 챙기려면 탈, 감, 진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탈, 감, 진? 네. 다음번에 또 중국의 이슈가 생겼을 때 소장님 모시고 좋은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손님은 전명수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